왕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였고 때로는 왕을 갓난아기 어르듯 하였으며 때로는 노예처럼 부렸다. 이 문장 어느 야사에서 끌어온 게 아닙니다. 조선 왕조 정사 연산군일기 8년 11월 기록에 그대로 박혀있는 문장입니다. 사관이 임금에 대해 이렇게 쓴 겁니다. 조선의 사관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왕의 기침 한 번까지 받아 적던 사람들, 임금이 사냥 나가서 말에서 떨어진 것도 그대로 기록에 남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관이 살아있는 왕을 두고 노예처럼 부렸다고 쓴 겁니다. 그것도 왕이 아니라 어떤 여자가 왕을 그렇게 다뤘다고요. 이 여자의 이름은 장록서야. 조선 10대 임금 연산군의 후궁이자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거센 폭풍을 일으킨 여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출신 들으면 좀 묘합니다. 양반집 규수가 아닙니다. 지방관리의 딸도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시집을 갔다가 아이까지 낳은 뒤에 다시 노래와 춤을 배워 궁으로 들어간 여자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신분이 곧 운명인 나라, 노비의 자식은 노비가 되고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 되던 나라입니다. 그 신분의 사다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을 무릎 꿇리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번 묻고 갈게요. 천한 노비의 딸이 어떻게 조선의 왕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을까요? 미모였을까요? 아니면 술수였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알던 악녀 장록수라는 그림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장록수가 연산군을 망친 게 아니라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록수의 출생 연도는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략 1470년대 어느 시점 충청도 어딘가에서 태어났다고 추정됩니다. 아버지는 장안피라는 인물, 문의혈령, 스방수렴직을 지낸 사람이니 따지자면 양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장안필의 첩이었고 그 첩이 바로 노비였습니다. 조선의 법은 칼처럼 엄격했습니다. 종모번이의 신분을 따른다. 아버지가 아무리 현령이어도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은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장록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름 옆에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 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주민등록증도 못 받고 평생 누군가의 재산으로 분류되어 사고 팔리는 인생을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조선의 노비입니다. 장록수가 시작점에 놓인 자리가 거기였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제한대군의 직노비가 됩니다. 예종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연산군에게는 작은 아버지뻘 되는 사람입니다. 왕족 중에서도 정치에 한 발 빼고 살던 음악과 풍류를 즐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록수가 노래와 춤을 익힌 곳이 바로 이 제한대군의 집이었거든요. 조선에서 노래와 춤을 가장 잘 가르치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기방도 아니고 관청도 아니고 음악 좋아하던 왕족의 사가 그 앞마당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서 궁에 들어갔구나 싶으시죠? 그녀는 아직 궁에 안 들어갑니다. 장록수는 제한대군 집 노비의 아들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꽃다운 후궁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죠. 이미 한 번 결혼했고 자식까지 있는 여자. 그 여자가 어느 날 궁궐에 임금을 사로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의 양반 사대부였다면 이 여자를 어떻게 봤을까요? 신분도 낮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왕의 침소를 드나든다. 기록을 보면 사대부들이 거의 뒷목을 잡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오히려 더 끼고 돕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잠시 연산군이라는 한 남자의 어린 시절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1476년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유마,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아버지는 성종 조선의 성군이라 불리던 임금, 어머니는 윤씨 후궁이었다가 왕비 자리에 오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융이 4살 되던 해 어머니가 폐비가 됩니다. 6살 되던 해 어머니에게 사약이 내려갑니다. 그 나이의 아이에게 어머니가 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게다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성종은 어린 아들에게 이 사실을 숨깁니다. 내가 죽은 뒤 100년 동안 이 일을 입에 올리지 말라. 연산군은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다고 알고 자랍니다. 이융을 키운 사람은 정현왕후 윤씨, 즉 새어머니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키웠다는 말과 아이의 마음속 빈자리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사관이 남긴 한 줄이 있습니다. 연산군일기 첫 부분에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고 시기심이 많고 모진 성품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1494년 19살에 임금이 됩니다. 처음 몇 년은 멀쩡합니다. 선왕의 신하들이 짜놓은 틀 안에서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문제는 1498년부터 터집니다. 무오사화,
그리고 1504년 갑자사와 수많은 살인 선비들이 목이 잘리고 일부는 부관참치신의 목을 베는 형벌까지 당합니다. 연산군의 광기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그러니까 1502년경 장록수가 궁으로 들어옵니다. 타이밍이 묘하지 않습니까? 연산군이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시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시점에 한 여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이미 아이를 낳아본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가요. 이거 우연일까요? 장록수의 입궁에 대해서는 연산군 일기가 꽤 자세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록을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얼굴은 도 정도를 넘지 못하였으나 노래와 춤을 잘하여 가무에 능했다.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던 그림이 여기서 한번 깨집니다. 장록수, 절세미인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외모였다고 사관이 못 박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관은 이어서 적습니다. 교묘하게 사람의 뜻을 잘 맞추었고 노래는 한자리에 앉아 들으면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절묘하였다.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입이 움직이는 게 안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표현이지만 지금으로 치면 라이브가 음원보다 좋은 가수, 그런 종류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나이는 30이었으나 얼굴은 16세 아이와 같았다. 30살인데 16처럼 보였다. 연산군은 이때 27, 그러니까 장록수가 3살 연상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봅시다. 27의 임금, 어머니를 일찍 잃은 그 임금 앞에 30살이지만 도만인 노래를 기막히게 부르는, 한번 결혼해서 세상 물정 다 아는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냥 미녀 한 명 들어온 거라는 다른 종류의 사건이라는 거 감이 오시죠? 장록수를 연산군에게 처음 추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기록은 명확히 적지 않지만 정황상 제한대군 쪽 라인입니다. 연산군이 작은 아버지 댁에 놀러갔다가 그녀의 노래를 듣고 바로 데려갔다는 설도 있고 누군가가 진상하듯 올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입궁한 그날부터 그녀의 자리는 정해져 버립니다. 연산군은 그녀를 종사품 수건에 봉합니다. 곧이어 종산품 수경, 후궁 등급의 사다리를 거의 단숨에 올라갑니다. 같은 시기 다른 후궁이었던 전비나 김기비 같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장록수만 유난히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임금을 모시는 자리에 있었다면 장록수는 임금을 다루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연산군이 화가 났는데 장록수가 한마디 하면 갑자기 웃고, 연산군이 웃고 있는데 장록수가 눈짓을 하면 곧바로 정색을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산군은 왜 장록수에게 그렇게 빠졌을까요? 미모도 평범했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연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임금이 후궁을 드릴 때 따지는 조건 다 비껴갑니다. 연산군 일기 8년 11월 왕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였다. 어린아이 다루듯. 이 표현 단어 하나하나 곱씹어 보세요. 이건 후궁이 임금을 모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어르는 모습입니다. 연산군은 장록수에게서 후궁을 본 게 아니라 어머니를 본 겁니다. 6살에 잃어버린 그 어머니, 사약을 받고 사라진 그 어머니의 자리에 장록수를 앉힌 겁니다. 장록수가 화를 내면 연산군은 곧장 풀어줍니다. 장록수가 누구를 미워한다 하면 그 사람을 벌합니다. 장록수가 무언가를 갖고 싶다 하면 그날 안에 가져다 줍니다. 이거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엄마 눈치를 보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30 가까운 임금이 그러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관이 노예처럼 부렸다고 쓴 거예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을 하나 짚고 갈게요. 연산군이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을 정확히 알려던 시점이 언제냐. 학자들 사이에 1495년 설, 1497년 설, 그리고 1504년 갑자사와 직전 설이 있습니다. 어느 설을 따르든 장록수가 입궁한 1502년 전후 시기와 시간상으로 가깝거나 겹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임금이 마음에 가장 큰 구멍이 뚫린 그 시점에 자기보다 3살 많은 어머니 같은 손길을 가진 여자를 만난 겁니다. 이게 운명이라면 운명이고 비극이라면 비극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장록수는 이 점을 알고 있었을까요? 연산군의 마음속 빈자리를 자기가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걸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 몇 년은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이 임금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하는지, 어떤 말투를 쓰면 자기에게 매달리는지, 그걸 익히는 데에는 굳이 천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미 한번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본 여자라면 남자 다루는 감각은 갖춰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 임금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준다. 내가 무엇을 시켜도 한다. 조선의 임금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이게 권력의 맛입니다. 그것도 노비의 딸로 태어난 여자가 처음으로 맛본 권력입니다. 연산군일기를 쓴 사관들은 중종 반정 이후, 그러니까 연산군이 쫓겨난 뒤에 이 기록을 정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기록은 장녹수에게 우호적일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쫓겨난 임금의 여자, 망국의 원흉으로 지목된 여자, 사관들이 그녀를 좋게 써줄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관은 적습니다. 얼굴은 평범했다. 노래가 뛰어났다. 임금은 어린아이 다루듯 했다. 이 기록들 묘하게 객관적입니다. 화풀이성 욕설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 시대 사관의 펜으로 적힌 가장 차분한 묘사 중 하나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연산군의 그 광기 어린 풍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1504년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죽은 한명매의 무덤을 파서 시신의 목을 베고 살아있는 인수대비, 즉 자기 할머니의 머리를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기록까지 남깁니다. 이 시기 연산군이 만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붉은 꽃을 따는 관리, 즉 전국에서 미녀를 뽑아 올리는 직책입니다. 전국 8도에 채용사를 보냅니다. 뽑혀온 여인들이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1,000명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서울의 웬만한 중학교 전교생 수가 600, 900명입니다. 학교 하나가 통째로 궁궐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여인들을 운평 후 그 중에서 임금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을 흥청마이라 불렀습니다. 흥청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흥청망청 쓴다. 지금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말이 바로 연산군의 흥청에서 나온 겁니다. 흥청을 데려다 놓고 망청하게 놀았다. 즉 흥청 때문에 망했다는 뜻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임금의 마지막 인연이 우리말 속에 살아서 박혀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흥청들 사이에서 장녹수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1,000명의 미녀 사이에서 그녀의 자리가 흔들렸을 것 같죠. 장녹수의 자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연산군 일기를 보면 연산군은 새로 들어온 어떤 미녀에게 잠깐 마음이 가도 결국 장녹수에게 돌아갑니다. 신하들이 다른 미녀를 칭찬해도 임금은 장녹수 옆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산군이 장녹수에게서 본 건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장녹수는 흥청과 같은 범주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흥청은 임금이 즐기는 대상이었다면 장녹수는 임금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통념을 깨고 가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장녹수가 연산군을 부추겨 폭정을 저질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양귀비, 폭정의 공범, 망국의 요부. 그런데 실록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녹수가 정치에 직접 개입한 흔적은 의외로 적습니다. 물론 그녀의 청탁으로 누가 벼슬을 얻고 그녀의 미움을 산 누가 매를 맞은 사건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사와 흥청제도, 부관참시, 인수대비 사건 같은 굵직한 광기는 모두 연산군 본인의 결정입니다. 장녹수가 옆에서 부추겼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장녹수를 그 광기의 공범으로 알고 있을까요? 망한 임금에게는 반드시 여자 탓을 붙여야 다음 정권이 깔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국 역사에서도 똑같습니다. 상나라 멸망엔 달기, 주나라 멸망엔 포사, 당나라 쇠퇴엔 양귀비, 그리고 연산군의 폭정엔 장녹수, 망국의 책임을 한 여인의 어깨에 얹어놓으면 임금을 끌어내린 사람들의 명분이 깨끗해집니다. 이게 동아시아 역사 서술의 오래된 문법입니다. 장녹수는 그 문법의 가장 좋은 재료였던 겁니다. 천한 출신, 임금을 사로잡았다는 사실, 그리고 임금이 망했다는 결말, 딱 요부 신화 만들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녀가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 권력을 누렸고 청탁을 받았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재산이 얼마나 됐냐. 연산군일기에는 그녀가 임금에게서 받은 노비가 수백 명, 토지가 수십 결에 이르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노비의 딸이 수백 명의 노비를 거느리는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이 한 줄이 그녀의 인생을 압축한 한 줄 아닐까요? 1506년 9월 1일 밤이 깊었습니다. 훈련원 들판에 횃불이 일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세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향합니다. 중종 반정이 시작된 겁니다. 연산군은 이날 새벽 잠자리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장녹수는 어디 있었을까요? 연산군 일기는 그녀의 행적을 자세히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반정군이 궁궐에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도망칠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잡힌 그녀는 군기시랍니다. 군기시 지금의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 서울시청 옆 광화문 근처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옛 군기시 터를 알리는 표석이 박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한 번쯤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500년 전 그 자리에 한 여자가 끌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형 방식은 차명, 목을 베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죽음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중종실록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녹수를 군기시 앞에서 베니 도성의 백성들이 다투어 기왓장과 돌을 던져 잠깐 사이에 시체 위에 돌이 산처럼 쌓였다. 기왓장과 돌이 던져졌다. 그 돌이 시체 위에 산처럼 쌓였다.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목이 잘린 한 여자의 시신 위로 도성의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소리. 탁탁 둔탁한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을 겁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그녀의 시신이 보이지 않을 만큼 돌무덤이 쌓였습니다. 그녀의 나이 그때 3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이 처형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녹수의 언니 장복수, 그리고 연산군이 총애하던 또 다른 후궁전비 장녹수의 가족도 거의 다 잡혀 들어갑니다. 연산군과 장녹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영수는 이때 어린 나이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수는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노비로 강등되어 어딘가에 보내졌다고 전해집니다. 장녹수가 평생 벗어나려 했던 그 신분으로 그녀의 딸이 돌아간 겁니다. 이 부분 그냥 한 번 더 읽어보고 갈게요. 노비의 딸로 태어나 후궁의 자리까지 오른 여인의 딸이 다시 노비가 된다. 설명을 덧붙이는 대신 그냥 이 한 줄만 남기고 가겠습니다. 그날 군기시 앞에서 돌을 던진 백성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장녹수 한 사람만을 미워한 걸까요? 도성의 백성들이 분노한 진짜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금이었습니다. 흥첨 1,000명을 먹이고 궁궐의 잔치를 매일 벌이려면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백성의 곳간에서 나옵니다. 연산군 말년 한양 백성들은 집을 빼앗기고 농토를 빼앗기고 사냥터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도성 인근의 마을 전체가 통째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분노가 폭발할 대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연산군은 이미 감화도로 끌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가장 눈에 잘 띄는 표적이 장녹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돌무덤은 장녹수 한 사람의 죄에 던진 돌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의 분노가 쌓인 돌무덤이었던 셈입니다. 장녹수가 죽고 2달 뒤 연산군도 강화도에서 죽습니다. 원인은 역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31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창 인생이 시작될 나이입니다. 연산군은 묘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임금 중 묘호 없이 군 남은 사람은 둘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종묘 어느 신주에도 그의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가시면 연산군묘가 있습니다. 왕릉이 아니라 그냥 묘입니다. 규모도 일반 사대부 무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그의 부인 신씨의 묘가 나란히 있습니다. 장녹수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록도 표석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군기시 앞 돌무덤이 치워진 뒤 그녀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름 하나, 기록 몇 줄, 그리고 흥청망청이라는 단어 속에 흩어진 자국. 그게 그녀가 남긴 전부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천한 노비의 딸이 어떻게 조선의 왕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나?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임금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어머니를 잃은 한 남자가 그녀에게 매달린 겁니다. 장녹수는 어떤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니고 절세미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임금이 가장 듣고 싶어하던 말투를 알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6살에 멈춰버린 한 아이의 마음에 잠시 손을 얹어줄 줄 알았던 여자였습니다. 물론 그 손길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광기를 부추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녀는 무죄가 아닙니다. 다만 유죄의 무게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살짝 다른 모양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한 시대의 분노가 모두 떠넘겨진 자리에 서 있던 한 여자였을까요? 답은 영상을 보시는 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오늘 저녁 누군가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쓰는 걸 들으시면 그 단어 뒤에 한 여자의 이름이 묻혀있다는 사실. 장녹수 500년 전 어느 새벽 군기시 앞 돌무덤 아래 사라진 그 이름. 지금 광화문 근처를 지나가실 때 한 번쯤 그쪽을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거기 우리가 무심히 쓰는 말 한마디 속에서 그녀가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르니까요.